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주 찾는 이 유튜브 채널 사연에 빠지다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오기도 하네요. 사람 사는 다양한 이야기로 넘쳐나는 이곳을 저는 참 좋아한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날에는 여기 영상을 보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함께 울고 웃다 보면 어느샌가 제 현실의 번뇌가 씻겨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힐링하는 애청자라는 점 고백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참 용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저도 마치 제 언니, 이모들과 제 사연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 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장의 두 딸 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의 대표이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종합병원처럼 큰 규모의 엄청 많은 의료진들이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의사가 전공 과목별로 10분도 안 되게 있는 규모의 병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운영하셨기에 단골 환자분도 많으시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일하신 곳이라 이 지역에서는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우리 병원은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병원비를 내기 힘든 환자들에게 병원비를 감면해주거나 천천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병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은 병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의사로 보여주신 선행들이 많으셨기에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시절 많이 그렇듯이 중매로 만나 결혼하셨어요. 그러고 저보다 3살 위에 언니와 저를 낳으셨죠. 지금은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딸 둘뿐이라며 우리 엄마 시집살이를 몹시 시키셨다고 합니다. 니네 집안이 그냥 뼈대 있는 집안 규수라는 것일 뿐 돈이 많기라냐. 네가 애들 아범처럼 명망이 있는 의사기라냐.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딸 둘 낳은 거냐?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리 자매가 명절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엄마한테 가서 남동생 보고 싶다고 해라. 알겠지? 그래야 너네 가시나들도 친정 덕을 보는 게야. 저 좋은 병원을 우리 아범 없으면 어쩌누? 아들이 물려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보다는 늘 없는 남동생, 손자 타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도 크게 그리움이 없네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딸이 최고라며 우리를 지켜 세워 주셨어요. 우리 집 거실 한켠에는 늘 검은색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엄마가 그 피아노로 동요도 연주해 주시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차이콥스키 연주곡도 쳐주시고 우리 자매는 엄마의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엄마의 영향이었을까요? 언니와 저는 피아노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피아노를 좋아하며 또 잘 치기까지 했답니다. 언니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동네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요. 등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학원 원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그러셨대요. 어머니, 지은이는요, 천재예요, 천재. 이미 바이엘은 물론이고 체르니 30까지 그냥 주어지는 곡은 몇 번만 연습하면 아주 능숙하게 치는걸요? 제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봐요. 우리 같은 동네 학원에서는 지은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대학교 강사로 나가는 피아노 전공 선생님이 있어요. 그 친구 소개해드릴 테니까 우리 지은이 잘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 언니는 정말 피아노에 재능이 넘쳤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언니의 연주를 들으면 감탄할 정도니까요. 그렇게 작은 콩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시도 대회까지 언니는 정말 피아니스트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어요. 한편 저도 피아노를 좋아했죠. 저도 피아노를 사랑하고 잘 쳤지만 저렇게 남다르게 뛰어난 언니에는 못 미쳤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니며 즐겁게 피아노를 치고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었습니다. 가끔 주변 분들이 언니와 저를 비교하거나 또 저 자신조차 언니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나서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정말 제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니를 질투한 나머지 우리 자매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피아노를 사랑한 같은 공통점으로 할 얘기가 많았고 서로를 아껴주었거든요. 하지만 탄탄대로를 달릴 줄만 알았던 언니의 피아노 인생이 끝나게 된 슬픈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언니에게 찾아온 첫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언니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어떤 오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연애를 하던 언니는 차츰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해서 선생님과 엄마에게 꾸중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늘 엄마가 그만 피아노 연습 좀 해라, 제발 쉬어라 했던 그 언니가요. 하지만 언니는 사랑을 멈출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집에서 반대하니까 그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던 모양입니다. 명문대 대학 입시를 반년 앞두었던 어느 날 언니는 그만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가출을 하고 맙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에게 이 못난 딸을, 언니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를 따라서 어디에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부디 우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저를 찾지 마세요. 큰 콩쿨 대회에서 어려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를 마치고 자신감 있게 웃던 그 멋진 언니가, 저와 주변에 부러움을 샀던 그 언니가 남자 때문에 가출을 하다니 저는 너무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떠셨겠어요. 정말이지 우리 가족은 언니의 가출 이후로 웃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일로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한 대학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언니를 대신해서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저는 현실의 벽을, 평범한 학생의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언니처럼 대단한 능력을 갖지 못했으니 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했고요. 심지어 알만한 콩쿨 대회에서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으니 이제는 피아노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괴로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같은 과에서 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힘들어하는 저를 위로해주면서 마음을 열게 된 남자친구였죠. 나는 네가 피아노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 알아. 설령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지지 못하더라도 네가 피아노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해심 많은 남자였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 헝가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좋은 조건의 유학 제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비 걱정 없이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졸업하고 나면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서 정말 좋은 커리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남자친구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어요. 맞아요. 저 때문이죠. 그가 헝가리로 유학을 가고 나면 우리는 적어도 4년 이상은 못 버는 처지가 되니까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결혼해서 함께 유학 가는 것을 권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22살의 제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믿겨지지가 않았죠. 그리고 결혼은 우리끼리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처음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죠. 정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언니 생각 안 나?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네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유학까지 간다니. 엄마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엄마는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는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우리에게는 이제 너뿐이란다. 하나뿐인 딸마저 잃고 싶지 않구나. 생각을 바꿔볼 수 있겠니? 그리고 아직 그 친구를 소개받진 않았다만 그 남자는 비전이 없어. 이쪽 음악 업계는 너도 잘 알잖니. 혼자 능력 있고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유학 다녀온들 꼭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지 않아. 들어보니 그 친구 집안이 그렇게 지원을 해줄 만한 집안도 아닌 것 같더구나. 나는 그 친구 따라 외국 가서 고생할 네 생각하면 이 결혼 허락해줄 수가 없다. 부모님은 언니를 한순간에 남자에게 빼앗긴 예전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하나 남은 막내딸이 비전 없는 남자에게 시집 간다니 반대하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없으니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헝가리로 따라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유학이 정해진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 남자친구일 뿐이고
그럼 나는 거기까지 따라가서 뭐 하지? 나는 어디에서 피아노를 배워야 하지? 우리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내가 공부를 접고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 유학에 대한 생각은 고민할수록 정말 현실적인 물음표뿐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 생각을 내가 미처 하지 못했어. 너를 잡고 싶은 이기심에 너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나 헝가리에 혼자 갈게. 하지만 정민아,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거야. 언젠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해서 네 앞에 돌아올게.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하고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다시 누구도 그이만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피아노를 사랑해서 대학에 와서 전공까지 했지만 제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한 저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 사람. 그리고 언니처럼 사랑 하나만 보고 같이 도망갈 수 없었던 비겁한 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저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이런 저를 걱정한 엄마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시켜야겠다며 좋은 혼처를 알아보느라 분주하셨습니다. 엄마가 알아보신 선자리에 저는 영혼 없이 다녔어요. 제가 딱히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게 결혼해서 살면 되지 싶었어요. 어차피 누구를 만나도 사랑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조건 좋은 집에 시집가도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처음에는 아빠 병원에 있는 한 정형외과 의사, 그 다음에는 외가댁 어른의 소개로 만난 증권 투자회사 사업가, 그 다음에는 잘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주말마다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선을 보고 왔어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던지 엄마는 결혼정보회사에 저를 가입시키셨어요. 듀오나 뭐 그런 알만한 이름의 회사가 아니고요. VVIP 상위 1%의 조건에 드는 미혼 남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가입비만 5천만 원이나 한다고요.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병원장 딸이고 가입비를 내서인지 그 이후 들어오는 선자리는 정말 다르더군요. 그렇게 두어 번 선자리를 갖고 나서 저는 형택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형택 씨는 한 건설회사의 상무직을 맡은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형택 씨의 아버지는 매출액이 몇백억에 달하는 중견 건설업체의 창업자이자 대표시고 그 회사를 앞으로 이어받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 관심이 생긴 이유는 그 점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기엔 거만한 구석이 없고 참 조용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건설회사의 상무라는 자리가 어울리기는 할까? 오히려 저처럼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라야 어울릴 것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정민 씨, 우리가 집안끼리 어울려서 만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정민 씨가 처음 본 것 같지 않고 친근하고 편하네요. 정민 씨는 어때요? 제가 편한가요? 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태 씨는 좀 다르네요. 다정하면서 세심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다음에 만나자고 부탁하면 들어줄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유처럼 부드러운 첫 만남을 가지고 이후 데이트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로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에 자주 다녔어요. 형택 씨도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음악 전공자인 저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인지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의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호감을 갖고 4개월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형택 씨가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고 형택 씨의 조건도 성격도 마음에 들어 하신 부모님은 제가 서둘러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셨어요. 예상치 못하게 일찍 결혼하게 된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형택 씨의 집안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죠. 형택 씨는 이상하게도 자기 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거든요. 형택 씨의 집은 용산구에 있는 한 커다란 단독주택, 아니 호화주택이었습니다. 역시 모 기업의 회장님 댁 나온 집이었어요. 정원에 있는 조각품의 아름다움을 넋을 잃고 보고 있는데 한 40대쯤 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집안 응접실로 저와 형택 씨를 인도했습니다. 형택 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계셨던 분인지 형택 씨가 편하게 청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청주 이모는 형택씨만 부르는 애칭이고 이 집에서는 청주댁이라고 불렸습니다. 형택씨 이야기로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계셨고 어머니 다음으로 집안일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좀 엄격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좋은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청주댁과 잘 지내야 이 집에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맞아요. 청주댁은 이런 대저택에서 보이지 않는 실세와 같은 분이었어요. 청주땡은 예의 있게 저를 대하면서도 새로 집안에 들어올 여자를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청주댁이 저녁 식사를 살피러 가고 나서야 예비 시부모님께서 응접실로 오셨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형택씨의 배필이로군. 반가워요. 나 건설회사 대표이자 형택이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악수 한번 합시다. 예비 시부께서는 170cm가 될까 말까 하는 다소 작은 키에 풍채가 크신 분이셨습니다. 목소리가 호탕하고 자신감이 넘치셨으며 단정하게 포마드한 머리 스타일이 한 회사 대표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서 계신 예비 시모는 한복을 위아래로 곱게 차려입으신 가녀린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가지셨고 시부와는 대조되는 조용조용한 말씨를 쓰셨어요. 형택이가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났다고 해서 내가 꼭 데려와서 밥 한 끼 먹이고 싶다고 떼를 썼지 뭐예요. 정민 씨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니죠? 전혀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낮춰주시면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초면에 그럴 수야. 그래도 우리 집 사람 될 테니 천천히 그래 볼까요? 그렇게 걱정과 달리 예비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 같아 보였고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이지 젊어서부터 사업에 올인한 남자라 늘 우리 사돈집은 판검사나 의사 같은 지식인 집안이었으면 했단 말이지. 그댁 아버님께서 아주 명망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버지, 제가 인사드리러 배웠을 때 그 지역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돈만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한다면서요, 정민 씨. 네, 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나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치료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집하고 딱 걸맞는 집안이네. 이제 좋은 아가씨 만났으니 형택이 네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어서 결혼 서두르는 게 좋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 저택 2층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서 하게 된 결혼은 아니었지만 만사가 편하고 잘 진행되니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하고 소박한 꿈을 꾸었던 저는 그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1층에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 다투는 소리로 시끄러워 내려가 보니 시부모님께서 싸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계단 난간 뒤에서 몰래 서서 대화를 듣게 되었죠. 이제 당신 나이도 환갑이 훌쩍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더럽게 살 겁니까? 뭐? 더러워? 이 할망구가 말이면 다 한 줄 아나? 회장님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도대체 이번에는 몇 살짜린 줄 알아요? 제발 채통 좀 지켜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 모임에 나만 두고 혼자 나가서 식당 여직원과 그 짓을 해요? 어허! 이 사람이 무슨 오해를? 집안에서 누가 듣겠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게요? 오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산 30년 세월 동안 몇 명의 여자를 참아왔는지 알기나 해요? 그 나이가 돼서도 그 욕정 참지 못하고 모임에서 뛰쳐나가서 그 짓을 하고 와? 내가 당신 때문에 수면제에 우울증 약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급기야 시모는 대성통곡을 하셨고 시부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내 뒤에 계셨던 건지 청주 이모는 쓱 나와서 시모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목격한 게 사실인지 저는 분간이 안 돼서 눈을 한참 비비고 있었습니다. 아, 시부는 평생 바람을 피고 살았던 사람이고 시모는 그 가녀리고 우아한 입에서 거친 말과 통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남편을 참고 살았던 거였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실 정도일까요? 능력 있고 남자답다고 생각했던 시부의 진면목을 보고 나니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 있길래 아직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남편의 수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사람들 소리, 큰 음악 소리,
도대체 남편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아, 거래소 사람들과 회식이 길어졌는데 먼저 자요. 나 늦게 들어갈 것 같군요. 여보, 방금 아버님, 어머님이 크게 싸우셨어요. 아버님이 여자 문제로 사고 치신 것 같고, 어머님은 대성통곡 하시고, 어서 들어와서 여기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나서기 좀 민감한 문제 같아서 그래요. 아, 여보, 그런 일 비일비재해요. 우리 부모님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늘상 이 집에서는 시부의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은 콩가루 집안이라니. 이게 익숙하다는 듯이 넘겨버리는 남편도 놀라웠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 남녀 사이는 제3자가 모르는 거라지만 제가 커왔던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든 문제는 또 있었어요. 잦은 외박과 늦은 귀가를 하는 남편이요.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누가 이 시간까지 일을 하나요? 방금도 분명 어디 유흥업소나 클럽, 나이트 이런 데인 듯한 추측이 들었어요. 설마 이 남자도 시부를 닮아서 여자 관계가? 제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연애 시절에 남편은 매너 있고 젠틀하지만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을 끼는 정도의 스킨십에 멈춰 있었습니다. 키스도 청혼할 때 처음 했었죠. 과거 남자친구와 열정적이었던 사람과는 사뭇 달랐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떠난 신혼여행에서도 남편은 저와 하룻밤만 같이 보냈습니다. 이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저런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시부와 시모는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다는 듯이 말끔하게 계셨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식사를 하셨죠. 세아기 잘 잤냐? 아니 청주댁 오늘 국이 간이 안 맞지 않소? 요즘 청주댁답지 않게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청주댁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청주댁 앞으로 김 실장 통해서 간 맞추고 이따 나 좀 봐요. 매사 완벽하고 꼿꼿하던 모습과 달리 요즘 청주 이모는 안절부절하고 전에 없던 실수를 자주 하셨어요. 식사 후 저는 정원을 산책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회사로 바로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오늘 집에 오면 얘기 좀 나눠봐야 하나? 진짜 바람 피는 거면 어쩌지? 그때 저 멀리 청주 이모가 정원 한켠에 서서 한참 통화를 한 뒤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생각에 저는 청주댁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청주 이모와 저는 친한 사이도 아니고 늘 격식을 차리고 마음을 내주지 않는 분이었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도 걱정거리 있는데 이 집에서 함께 대화 나눌 분이 이모님 말고 있어야 말이죠. 괜찮으시면 저에게 털어놔 보세요. 저 입 무겁답니다. 혹시 또 알아요? 제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지? 잠시 머뭇하던 청주 이모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와는 달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예요. 부족한 엄마의 뒷바라지에도 늘 공부도 잘하는. 이번에 대학 입학 시험도 잘 치렀는데 얘가 의대를 마다하고 국립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분명 엄마가 의대 학비 마련 못할 거라고 집단에 생각하고 결정한 모양인데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의사를 하고 싶어 하던 아이. 그런 아이의 앞길을 어미인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도움도 못 대주고. 급기야 청주 이모는 제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저는 청주 이모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모님, 우리 친정아버지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모님 딸처럼 똑똑한 학생들 돕는 장학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알아봐 드릴 테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드렸고 아버지는 그 학생을 도울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청주 이모에게 전해드렸죠. 우리 병원 장학생으로 청주 이모의 딸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로요. 청주 이모는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사모님, 그때 저한테 걱정거리 있다고 하셨죠? 혹시 이 집안에 관련된 일인가요? 네, 그 전날 시부모님이 싸우는 걸 목격했거든요. 원래 그러신가 봐요. 네, 직접 보셨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옛날부터 회장님이 여자 문제가 많으셨어요. 하룻밤 보낸 여자로 모자라서 아예 살림 차려주고 드나들었던 세컨드도 여러 명 있었죠. 그 여자들 정리하느라 사모님 저도 같이 고생했었죠. 그런데 사모님이 더 미치겠는 건 지나가는 여자애들 식당 여종업원이건 집안에서 일하는 애들이건 가리지 않고 거느려고 하시는 거죠. 사모님이 그래서 몸도 많이 상하시고 정신과 약 드시면서 정말 안 된 분이세요. 그때가 돼서야 저는 문제 많은 집에 시집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사모님, 제가 이런 거 궁금해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주시면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큰 사모님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기 소식이 있다거나 상무님과 부부관계가 괜찮으신지요? 갑자기 훅 들어온 민감한 질문에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네? 아니 왜 그런 걸 궁금해하시는... 이모님도 아시겠지만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요사이 외박도 잦고 저를 아내로서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인지 밤에는 저를 피하는 기분이에요. 맨날 혼자 잠드는 것 같아서 저 좀 외롭네요. 저는 멋쩍듯이 웃으며 가볍게 넘기려고 했죠. 그런데 제 얼굴을 찬찬히 걱정스럽게 살피는 이모님의 표정에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어쨌든 자신의 딸을 도와준 일을 계기로 청주 이모와 저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여자 문제는 날로 시끄러웠고 시모는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셨죠. 급기야 어느 날 새벽 시모는 욕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참다 못한 어머님은 그만 자살 시도를 하신 거예요. 마침 집안에서 청주 이모와 얘기를 나누고 있던 보안팀 관리소장 서 과장이 시모를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큰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시모는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인 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만 난 그 집에는 가고 싶지 않구나. 네 시아버지와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날 요양원에 보내다오. 시모는 눈물을 짓고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길로 모든 시설이 안락하고 어르신들의 사교 취미활동을 잘 지원해준다고 소문난 요양원을 수소문해 시모를 입소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안 계신 동안 집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 나누는 말벗이 되어드리고 또 그곳에서 불편함 없이 잘 지내시는지 챙겨드렸습니다. 외로운 저택에 이제 시모도 안 계시니 며느리인 저와 청주 이모가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 시아버지는 더욱 대놓고 집 안과 밖에서 여자를 탐닉하고 다녔습니다. 그 연세에 그 정력이 참으로 신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아버지와 대조되는 아들, 제 남편은요. 저와 부부관계를 맺은 것이 단 2번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말이죠. 신혼여행에서 한 번, 그리고 결혼 1년차 때에 시부가 왜 아이를 갖지 않냐고 저희를 막 혼내시던 날 밤 2번째. 이렇게 2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 분명히 남성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그날 청주 이모와 둘이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모님, 분명 남편에겐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모님은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사실 아드님이 사모님과 선을 본 데엔 뒷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형택도련님이 옛날부터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갖고 있다는 걸 가족들도 다 알고 가까운 친척들은 물론 가까운 집안들도 다들 아는 사실이었답니다. 그래서 알만한 집안에서 결혼시키지 못하고 아예 다른 쪽 모르는 좋은 집안의 아가씨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 중매쟁이의 추천으로 선을 보게 된 거랍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비정상적인 남자에게 속아 팔려온 결혼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제 속은 더 복잡하고 괴로웠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런 결점 외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를 아껴주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집안에서 생활은 여유롭고 편했으니까요.
게다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기에는 이혼녀가 될 자신도 없고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큰 실망을 하실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고 여자로서 외로운 현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잘 살고 있던 저에게 3년 뒤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 친정아버지가 큰 화를 당하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치료해준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나쁜 몇몇 환자가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한 겁니다. 돌팔이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 다리 한쪽을 못 써서 병신이 되었다며 아버지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속담이 있듯이 어떻게 사람이 은혜를 입고 원수로 갚는단 말인가요? 그 사람들로 인해 병원에는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돼서 환자 수도 퍽 줄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처에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되니 이제 아버지 병원은 정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들끼리 모여서 아버지에게 의료소송을 한다고 손해배상을 물게 한다고 더욱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의사는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요. 병원비도 양심적으로 받고 기부나 봉사도 많이 하셔서 여느 병원장만큼 재산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집이었을 뿐인데 협박하는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고 또 병원의 상황은 악화되니 결국 폐업의 위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 병원은 우리 아버지의 의사생활 전부를 바친 곳인데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65이 넘으신 아버지는 이 충격에 건강마저 안 좋아지시고 집에 몸져 누워 계셨어요. 친정일로 슬픔에 젖어있던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시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서통에서 사돈댁 얘기 들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이냐? 에이 거참 겨우 병원 하나 있는 집인데 그마저도 문을 닫다니. 재산도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친정집 일로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시부는 뜻밖에도 우리 집과 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7년 동안 애 하나 갖지도 못하고 집에 재산만 축내고 있으니 내가 널 이 집에 계속 둘 이유가 있겠어. 난 뼛속까지 사업가야. 이제 형택이야 네 결혼이 별 이득 없단 말이다. 어차피 애도 없는 마당에 이제 이혼하고 각자 사는 거 어떻겠냐.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말인가요. 친정집이 망했으니 저보고 나가란 말을 지금 시부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함께 있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시부 얘기에 당황했지만 입이 시부에게 얘기를 들은 터인지 저만큼 놀란 반응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이 사람 아내로서 좋아요. 계속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냐? 며느리는 네가 어떤 남자인지는 알고 있어? 이제 헤어지는 마당이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마. 형택이는, 아니 네 남편은 말이다. 여자를 품을 수 없는 남자다. 여자랑 밤일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도 대충 눈치는 채지 않았냐? 이제 우리 회사와 거래할 만한 다른 집안에서 네 다음 부인 찾아볼 테니 어서 정리해라.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시부한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남편의 이상한 성적 취향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거래할 것은 없으니 나가라고 내쫓는 이 현실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런 남편과 살면서 집안 살림도 하고 요양원에 계신 시모도 모셔가며 정말 며느리로서 할 도리 잘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기는 지금까지 거역한 적이 없다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계속 저에게 미안해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 집에서 내쫓기고 마는 걸까요? 방에서 울면서 이혼 준비를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청주 이모가 방에 들어오셔서는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인 양 이모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모님 아시잖아요. 제가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 정말 열심히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편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알지, 내가 알지. 우리 작은 사모님, 이 막대먹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랑굿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보물을 몰라보는 김 회장 벌 받을 거예요. 암,
벌 받고 말지. 자, 이제 그만 울고 정신 차려봐요. 멍충이처럼 한 푼도 없이 쫓겨날 거예요, 정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든 저에게 이모는 USB 하나를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사모님에게 그간 내가 이 집안 비밀을 구구절절 말할 수는 없으니 여기에 담긴 영상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이 비밀은 여기 김씨 남자들의 치부랍니다. 이혼하면서 빈손으로 할 순 없잖아. 사람에게 인색하기로 소문난 김 회장이 며느리한테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을 거라는 건 내가 알아요. 변호사랑 이 영상 어떻게 써먹을지 잘 고민해보고 잘 사용해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날 사람답게 친 이모처럼 대해주고 따라줘서 고마워요. 그런 이모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복받쳐 오르는 감정에 이모는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모의 선물, 나의 동아줄, 그 안에 담긴 영상은 무엇일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들은 정상적이고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설명할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지 않으시길 미리 당부드립니다. 우선 A 폴더에 들은 수십 개의 영상은 바로 시부가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그간 얘기로만 들었던 시부가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심지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일하는 여자분들 혹은 건설회사의 여직원들, 많게는 50대부터 어리게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도우미 분의 딸까지 금수 같은 시부는 손으로 더듬고 추행했습니다. 여자들은 반항하고 싫어했지만 시부는 자신의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여자들을 갖고 논 것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여자들과 놀아난 문제 그 이상이었습니다. 강제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시부가 그동안 그분들에게 알량한 돈으로 입막음하면서 그 나이 처먹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더러운 포르노를 보며 저는 제 눈을 씻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가 시부라니, 내 남편의 아버지라니,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B 폴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은 어떤 영상에서는 한 명의 남성과 또 어떤 영상에서는 여러 명의 남성과 옷을 거의 다 벗다시피 하고 정말 변태처럼 노는 거예요. 성적으로 말이에요. 어디서도 보도 듣도 못한 광경에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변태처럼 놀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여자가 아닌 남자들이랑 관계를.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치욕스럽고 더럽고 창피하네요. 이렇게 충격적인 시부와 남편의 비밀 영상을 보고 나니 시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은 정말 물거품이고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보고 난 뒤 청주 이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많이 놀랐죠? 정말 미안해요. 이 집 남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지 알면서도 미리 얘기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셨어요. 이모, 저는 정말이지 좀 더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이 집에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에 이혼했겠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작은 사모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걸 알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며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회장님 때문이었어요. 지들이 숨기게 많다는 게 찔렸는지 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랑 상무님이 그래도 잘 살고 계신 것을 알기에 굳이 이 일을 얘기해서 결혼 생활을 끝낼 필요야 있겠나 했죠. 그런데 회장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모님을 하루아침에 내쫓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고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혼할 때 증거 필요하잖아요. 이 증거만 있으면 이혼할 때 많은 위자료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지금이라도 저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모. 그런데 그 영상은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이 집 보안팀 관리소장, 서 과장이라고 아시죠? 사실 서 과장과 저는 언젠가부터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감추고 있는 비밀에 대해 서 과장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서 과장에게 얘기 들어보니 회장님과 상무님은 그동안 자신들의 더러운 행위를 이 집 뒤편에 창고로 쓰는 별채에서 은밀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집안의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서 과장은 그 은밀한 별채에도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보관하고 있었고요. 아마 회장님과 상무님은 그 별채에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던 CCTV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짓들을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 부디 그 두 나쁜 놈들한테 복수해주세요. 우리 큰 사모님 못까지요. 저는 청주이 이모의 도움으로 큰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올라가서 제 모든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올 준비를 다 해놓고 남편과 시부에게 저녁 때 집에서 보자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윽고 씩씩대면서 들어오는 시부와 어쩔 줄 몰라하며 조용히 따라오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너 아직도 집에 안 가고 뭐하고 있냐? 어디서 시아버지랑 남편한테 건방지게 오라가라야? 이렇게 흥분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두 분 여기 소파에 앉아서 TV를 봐주세요. 이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영상이 나올 테니까요. 저는 긴장되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나온 이 변태 영상을 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며칠 전 보았던 그 충격적인 별채에서의 더러운 짓들이 TV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영상 속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치부가 드러나자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두 분께서 그동안 아주 잘 속여오셨더군요. 아버님,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 소문으로 결혼 못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집안과 결혼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 보고 사기 결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집이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심지어 어린 친구까지 억지로 못할 짓 하셨더군요. 이거 성범죄인 거 아시죠? 아버님을 상대로 형사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하던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런 게 공개되면 아버님 그 대단한 회사 망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제야 제 앞에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거만하게 화를 내던 시부는 태도를 바꿔 저를 달래주려고 애썼습니다. 얘야,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가족이지 않니? 이런 일 덮어주는 게 또 가족이고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도 취소야. 응? 화 풀고 이 영상 내게 넘겨주겠니? 아버님 같으면 제 목숨을 쥐고 있는 이 영상을 넘겨주시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안에 있을 마음도 이유도 하나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추잡한 인간들이라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며느리이자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혼, 그리고 위자료로 현금 10억과 평택의 회사 부지입니다. 시부 회사의 본사가 평택에 있다가 서울로 이전하면서 차후 공장 부지로 쓰려고 남겨놓은 무려 5만 평의 땅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시부에게서 뺏을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땅이 앞으로 얼마가 될 땅인데 그것을... 여보, 그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좋아할 수 없는 놈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상적인 남자가 되고 싶어도 정말 노력해도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저 회사 일하고 살려고 내 비밀 지키려고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의 강요로 당신과 결혼까지 했으니 당신한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남편은 충격과 부끄러움에 제 앞에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버린 충격과 제가 요구한 위자료를 걱정하며 서 있는 시부를 뒤로하고 저도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자꾸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얼마 뒤 시부는 회사 직원을 시켜 제가 요구한 현금 10억과 제 명의로 이전 등기한 평택 공장 부지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앞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비밀이 새어나갔다가 무사하지 못할 거다. 저를 협박하는 내용이더군요. 끝까지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부였습니다.
저는 이혼녀였지만 아주 돈 많은 이혼녀가 되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사실 돈을 못 받았더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그동안 그 집에서 7년 동안 참고 살아온 대가로 받은 돈하고 땅이에요. 그러니 이제 다시 아버지 병원 여세요.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의사가 천직인 분이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계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의사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병원을 세우시고 이전처럼 왕성하게 의료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다시 병원을 개원하셨다는 소식에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가 그런 협박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료 치료에 대한 각서도 작성해야 한다며 한 변호사분이 조언해 주시고 아버지를 지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친정에 살며 동네에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평생 피아노는 저에게 좋아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니 이보다 행복할 수는 없겠더군요. 저는 천직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피아니스트가 되어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왔다며 제게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남자친구는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더 중후하고 멋있어진 모습이었어요. 우리 생각보다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나게 됐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나 피아니스트로 성공해서 이렇게 네 앞에 왔어.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저는 이미 한 번 결혼했던 몸, 멋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기는 어려운 처지였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를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혼하고 혼자가 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이요. 이미 거품같이 허망한 결혼 생활을 해보았던 저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총각인데 너무 미안한 일이죠. 지금의 저는 부모님 건강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만날 수 있으니 그냥 이대로도 너무 감사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는 과거에 겪었던 제 사연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 부족한 글솜씨에 지루하시거나 재미없지는 않았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찾아오시기를 빌며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5살 아이를 키우는 김씨입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의 조건에 대해 말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제가 열렬히 사랑한 남자를 3년이라는 긴 짝사랑 끝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제가 눈에 콩깍지가 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였죠. 사람들이 모두 말리는 결혼이었는데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어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벌도 괜찮은 편이고 외모도 호감형이고 다만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인지 연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구속하는 것도 구속당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연애의 젬병이었죠. 저희 부모님 또한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주의도 아니셨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모으신 부모님은 매번 결혼 기념일마다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실 만큼 금술이 좋은 부부셨습니다. 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처음으로 목격했으니 두 분이 얼마나 금술이 좋은지 아시겠죠? 두 분이 왜 싸우셨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눈에 반한 이 남자는 제 PT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학원 근처의 운동센터에서 만났어요. 점심시간이라 한가한 타임이라서 그런지 선생님이랑 친해질 수 있었고 결혼에 대한 마인드도 그리고 외모 또한 제가 꿈꾸던 이상형에 가까운 남자라 더 관심이 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가워 보이지만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서 아이 같은 웃음을 짓는 스타일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처음엔 회원과 선생의 관계라서 발전할 수 없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다 보니 저희는 결혼 얘기가 나올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는 걸 싫어하고 하지 않는다는 제 마인드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던 이 남자는 알고 보니 심각한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끼면 그런 모습도 가정에 잘한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식으로 포장이 되더라고요. 이 남자는 자기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전 여자친구들도 자신의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헤어졌고, 처음에 저한테도 자기 삶에는 엄마가 1순위인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교제를 시작하고, 아니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자고 한 남자입니다. 그때 도망갔어야 했는데 모든 시련은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저의 판단 미스가 이 사단을 낳았네요. 남편이 이런 놈이다 보니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직업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는 가장의 직업으로 탐탁지 않다 생각하셨고, 연하인 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점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빠는 반듯한 가정에서 자라서 사랑받고 자란 구김없는 남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딸 고생시키지 않을 남자에게 딸을 주고 싶었겠죠. 아가씨일 때는 그런 마음을 몰랐는데 저도 5살 된 딸아이의 엄마가 돼보니 그 당시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 당신에게 결혼은 현실이란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처럼 피눈물 흘리면서 현실의 단면을 알아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6년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젊으시다곤 들었는데 정말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너무 고우세요. 그래, 나도 우리 아들한테 너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여대 나왔다고? 공부는 잘했겠네? 우리 아들도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우리 선호도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정말 좋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서포트를 못 해줘서.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하지 않니? 그럼요. 어머니, 선호 씨가 정말 착하고 효자한 거 잘 알아요. 어른 공경심도 높은 것도 알고요.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하고 싶어서 찾아뵙길 바랬어요. 사실 연하의 남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갈망이 적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랑 연애를 시작하고 1살 더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람을 닮은 딸 아들을 낳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제가 연봉도 높고 제가 지금 사는 자취방도 투룸이라 신혼집으로 나쁠 것 같진 않아서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고,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알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랑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유부남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대충 아시겠죠?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는 늘 저희 싸움의 주요 원인이었죠. 시어머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이시기도 하고 편의점 점장이신 이모님에게 한가한 낮 시간에 어머니가 5시간씩 매일 일하시고 월급을 받으셨어요. 그 돈은 어머니 생활비를 사용하시고 살고 있는 집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신랑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머니랑 같이 살자는 신랑에게 어차피 명의는 신랑 이름이니 우리가 계속 대출금 이자는 내어드리는 조건으로 저희 자취방에서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이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결혼해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절대 혼인신고서는 작성하지 말고 살아보고 임신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저는 결혼 반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만삭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막달이 되면 걷는 것도 정말 힘들고 서서 강의를 하고 나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늘 다리는 퉁퉁 부어있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 아내에게 신랑은 늘 주말마다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주말에 엄마 혼자 밥 먹으면 외롭다는 이유였죠. 여보, 이번 주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출산 가방도 준비해야 하고 혹시나 제왕절개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는데 이번 주만 시댁 안 가고 집에서 준비하면 안 될까? 아니, 출산 가방 싸는데 하루가 걸려? 집도 이 정도면 깨끗하지. 가서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래? 가면 엄마가 밥도 다 차려주시는데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도 힘드냐? 괜히 시댁 가기 싫어서 출산 핑계 대는 거 아니지? 출산 2주 전에 집에서 준비하는데 이걸 가지고 입을 대는 신랑을 보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모든 음식이 그냥 재료만 있으면 다 만들어지는 줄 아나 본데 어머니는 가면 정말 재료만 사놓으시고 저랑 같이 음식을 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가면 가서 밥 차리고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와야 하는데 정말 다리가 아파서 서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신랑에게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니 자기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곤 혼자서 가더라고요. 1시간 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아파서 못 오겠다고 했다면서? 우리 아들 밥 차려주기 힘들 테니 집에서 혼자 쉬어라. 내 아들은 내가 일요일까지 잘 챙겨 먹일 테니.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출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혹은 일한다고 고생할 테니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겠다 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이래서 결혼은 시어머니 성격도 꼭 봐야 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출산 앞둔 며느리보다 본인 아들의 한 끼 식사가 더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저희 신랑은 일요일 새벽 1시에 왔습니다.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 일부러 피했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면 싸울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의 첫 싸움은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엄마가 분위기 좋은 곳에서 호캉스를 즐기라고 부산 유명한 호캉스 코스를 예약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그 여행도 시어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엑스트라 베드 추가해서 한 방에서 자는데 그날 저녁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엄마가 바라셨던 결혼기념일 여행은 이게 아닐 텐데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가자고 해도 본인이 안 간다 하시면 좋을 텐데 뻔히 저희 엄마가 예약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결혼기념일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호텔이라서 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대책 없는 시어머니죠. 더 대박인 것은 제가 출산하면서 친정에서 받은 것들을 본인 집에 들고 가시면서입니다. 출산하면서 산 커피포트와 온수매트 그리고 가습기, 공기청정기 전부 다 친정엄마가 사주셨어요. 우리 집 정수기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네? 모유 수유한다며? 전기포트 집에 들고 갈게. 보일러비가 많이 들어서 온수매트는 내가 쓰마. 너는 보일러 돌려서 따뜻하게 있어야지. 나는 혼자 사는데 전기매트는 전기비 많이 나오는데 온수매트는 전기비도 적게 나온다더라. 정말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새 상품들을 들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신랑은 그걸 직접 옮겨드렸네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잖아. 자기가 이해해. 우리 엄마 30대부터 나 하나만 보고 사셨고 적어도 나는 우리 엄마에게 잘해야지.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기 엄마만 가족인 것처럼 말하는 신랑에게 화가 났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의 1순위가 아이가 되는데 왜 자기는 아직도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굴어? 우리 딸이랑 나는 당신한테 가족 아니야? 솔직히 어머니도 이해가 안 가. 나 애 낳고 나서 쓰라고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가져갈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딸이었어도 이러실까?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준 것까지 가져다 주니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제 행동을 산후 우울증의 일종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엄마는 불쌍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당신은 아직 젊고 살 날도 많으니까 라는 이유로 모든 걸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시댁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저 넘어가기만 바랐습니다. 이야기 자체를 피하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는 계속 터졌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일하다가 넘어져서 손목을 삐끗한 것 같은데 병원 좀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편의점 바로 옆 건물이 정형외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 전화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 근처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걸으면 15분 정도 차를 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소아과가 있었어요. 전 당연히 남편이 저희랑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고 아이랑 한번 나가려면 젖병에 기저귀, 물티슈 등 정말 짐이 많거든요. 신랑은 저랑 아이를 소아과 건물에 내려주고는 시어머니께 갔습니다. 서럽더라고요. 그날 저녁 늦게야 집에 와서는 너는 엄마가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화 한 통 안 하니? 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남의 자식 키워? 당신 딸이야. 애가 아프고 아이랑 병원 가려면 이 짐들을 내가 다 들고 가야 돼.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셔? 아님 뼈가 부서져서 손이 아예 안 움직여졌어?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가 다 큰 성인인데 혼자 병원도 못 가? 아니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당신한테 우린 가족도 아니야? 제가 너무 서럽게 울자 신랑은 엄마가 혼자니까 더 마음이 간다며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어머니가 80이 넘은 노인이시면 이해가 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60대시면 노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아들이랑 공유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조차 아들을 시키는 게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싸울 때마다 같은 문제로 싸우다 보니 저도 지쳤어요. 늘 신랑은 시어머니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해를 바랐습니다.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되자 생활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돌잔치를 끝내고 바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 혼자 벌어서 어머니 대출금에 저희 생활비에 늘 마이너스라서 두 돌까지는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처음엔 친정엄마가 딸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신랑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들도 돌 지나면 요즘은 어린이집 보낸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자. 어머니 오셔서 주무시면 불편하실 거고 매일 1시간 거리를 친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실 거야. 그러니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저녁 타임은 책임지고 애 돌볼게. 오전에는 제가 아이를 보고 집안일을 한 후 학원으로 출근하고 오후 6시부터는 신랑이 아이를 전담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학원 수업에 아이 케어까지 정말이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시간이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다. 너 학원 다른 곳으로 알아보면 안 되니?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 가르치면 6시면 마친다고 하던데 내가 매번 애 씻기고 밥 먹이고 힘들어 죽겠어. 알고 보니 신랑은 늘 어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고 애 씻기는 것 또한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본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제 돌 지나서 부모의 부재를 느끼고 아는 시기인데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나가서 놀았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야? 지금 왜 시댁에서 어머니가 우리 소라를 보고 있으셔? 어머니가 힘들다고 애 데리고 가라 하시더라? 나보고 학원 옮기래.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났다. 나 이제 30대 초반인데 친구랑 좀 놀 수도 있지. 애 태어나고 친구들 밤새 놀 때 난 한 번도 그렇게 논 적도 없고 아니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그리고 엄마가 나보다 소라 더 잘 봐. 우리 엄마한테 소라 맡기고 돈 드리면 안 돼? 엄마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만하시고 소라 봐주시는 돈 드리면 되잖아. 남편은 시어머니가 소라를 전담으로 맡길 바랐고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전 시댁살이만큼은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성향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TV를 보여주는 건 최대한 늦게 하고 싶었고 음식도 3살 전까지는 어른들 먹는 것처럼 간이 센 음식 대신에 아이를 위한 음식을 해주고 싶었죠. 늘 오전에 출근하기 전 아이를 위한 반찬, 국을 준비하고 가는데 어머니는 제가 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애가 안 먹는 거라고 돌진한 아이에게 김치를 씻어서 주거나 드시던 숟가락으로 애한테 밥을 먹이시는데 정말 싫었어요. 요즘 젊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소라가 들깨 알러지가 있어서 음식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먹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벌써 어머니 드시는 사탕이나 초콜릿 주시면 안 돼요. 적어도 카페인이든 초콜릿은 3살은 돼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애가 자꾸 이런 음식만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안 먹네요. 나도 우리 선호 다 키워봤어. 아무거나 잘 먹여야 애가 잘 크는 거야. 선호 봐라. 키도 크고 잔병 치레 없이 얼마나 잘 컸는데 요즘 젊은 얼마들이 하도 유난을 떨어서 애들이 면역이 약한 거야. 아이 다 내가 알아서 먹일 테니 걱정하지 마. 네가 나보다 많이 배운 건 알지만 애는 내가 더 잘 키워. 그날 저녁 신랑이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가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빌어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전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고 요즘 아이 엄마들 그 정도는 다 말하고 오히려 요즘 젊은 시어머니들이 더 유기농 친환경 제품으로 먹이라고 하시는데 본인 침이 묻은 숟가락으로 먹이는 건 말도 꺼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단 핏줄이라고 더 챙겨주시는 어머니라 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압박 아닌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를 전담으로 봐주시고 본인도 저녁 타임에 일을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걸어서 20분 거리 시댁에 같이 살자는 겁니다. 전 다른 건 몰라도 그 점은 정말 싫었거든요. 적어도 집은 딸아이와 남편 저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같이 산다면 더 많이 싸울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이 무조건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다 생각하시는 어머니시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들 편을 드실 거고 친정엄마께 속풀이는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고 결혼해서 마음 놓고 친정도 못 가니 더 시어머니와의 합가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모님이 귀향을 결정하셔서 더 이상 어머니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없게 된 거예요. 지연아, 내가 이모가 하던 편의점 인수하고 싶은데 7천만 원만 대출해주면 안 될까? 너도 내가 일을 하는 게 더 좋잖아.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괜히 신경 쓰일 것 같고 사장님한테도 안 좋은 소리 해야 하는데 너는 그 학원에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4대 보험도 다 돼 있잖아. 어머니, 갑자기 7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요? 꼭 그 넓은 편의점 하셔야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점주가 돼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애기 아빠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머니는 제가 연봉이 더 많은 걸 아셨고 본인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기 싫어서 저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신 거겠죠. 신랑이랑 그날 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집 빼서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소라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우리 지금 대출금도 내기 힘들잖아. 당신 말대로 넓은 집에 이사 가려면 돈 모아야지. 엄마랑 같이 살면 돈 모으기 쉬울 거야. 당신한텐 엄마지만 나한텐 시엄마야. 절대 편해질 수가 없는 관계가 고부관계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는 어머니한테 당신을 빌려오는 느낌인데 한 집에 살면 어머니 아들만 있고 내 남편은 사라질 것 같은데 난 정말 싫어. 지금처럼 자주 왕래하면서 사는 게 좋아. 그러면 돈은 어떡할 건데? 엄마 생활비까지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잖아. 엄마가 이 나이에 어디서 다른 일을 배워서 할 건데 편의점 인수해서 하는 게 최선이야.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주는 게 싫어? 그럼 너 명의로 편의점 해줄게. 그럼 전세금 뺄래? 아니,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왜 일을 못 하시는데 그저 어머니 익숙해진 일, 편한 일 찾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내 이름으로 사업체 내는 거 난 싫어. 그리고 내 신용으로 7천만 원이나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 집 전세금 받으면 다 가능한 거잖아. 아니, 우린 가족인데 이 전세금 엄마 빌려주는 거 아까운 거 아니냐고. 저는 돈도 돈이었지만 정말이지 시댁에 합가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 나이에 시집살이를 하는 걸 좋아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있긴 할까요? 저희 부부는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냉전이었죠. 너무 속상해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이럴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바로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정말 힘들어. 효자 아들 다들 기피하는데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시집살이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전세금으로 지금 편의점 점주하시고 싶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맨날 이런 말해서 미안해. 나중에 내 딸이 이러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이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결혼하고 딸 낳으니 이제 엄마 맘 알겠어? 그래도 이제 딸도 있는데 이혼할 수는 없잖아. 엄마가 아빠 몰래 비상금 대출이라도 해서 보태줄까? 우리 딸 시집살이 하는 건 엄마도 싫은데. 엄마가 돈 좀 알아볼게. 아니야, 엄마. 정말 그건 아니야.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할 때 절대 친정 식구들한테 돈 달라 소리 절대 안 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엄마. 엄마랑 통화하고 나니 다시 한번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꼭 해야겠냐며 반대하시던 아빠. 아마 저보다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아빠는 저희 시어머니와 신랑을 보면서 이런 미래를 예상하셨겠죠. 신랑과 일주일간의 냉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돈 구했으니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는 지인분이 빌려주시기로 했어. 나도 괜히 며느리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마음이 그랬는데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자. 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일주일간의 가슴을 꽉 막고 있던 무언가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눈치 보여, 시어머니 눈치 보여, 양쪽으로 눈치를 보니 정말 평생 없던 위장염까지 왔거든요. 남편은 어머니가 가시자마자 제게 푸념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누구한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연봉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도 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미련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안 꺼내기에 저는 끝까지 모른 척했죠. 저는 정말 같이 사는 건 너무나 싫었거든요.
그 외에도 남편과의 갈등이 될 만한 일들은 결혼 생활 내내 많았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 환갑생신이라서 필리핀으로 환갑여행을 다 같이 갔습니다. 작년에 이모님 칠순 때 온 가족 필리핀 여행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어머니는 본인 환갑 때 꼭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알아보고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패키지로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여행사 알아보고 이모님이 가신 곳 가고 싶다고 하셔서 고르는 건 쉽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한 달이 지나도 여행 상품을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는 해외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엄마나 나나 고작 한 번 가본 게 다인데 우리한테 보고 고르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하냐? 지금 우리 엄마랑 나랑 가난해서 안 가봤으니 무시하는 거야? 아니 다른 집은 며느리가 다 골라서 결제까지 하고 한다는데 넌 혼자만 이래?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환갑 여행인데 라고 하는데 억울했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바쁜 거 알잖아. 그리고 내가 시간을 빼서 여행을 가려면 그만큼 보강해야 하는 것도 알면서 지금 내 탓만 하는 거야? 자기가 어머니랑 저녁 식사할 때 검색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고르면 되잖아. 어머니 보기 좋으시라고 홈쇼핑 상품으로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난 할 만큼 했어. 엄마가 해외여행을 한 번 가봤는데 그걸 보고 아시겠어? 똑똑한 며느리라고 엄마가 얼마나 이모한테 칭찬하는데 이런 일까지 내가 일일이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여행 가서 절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투덜대지 마. 매번 우리 아들이 결정해야 믿음이 간다 하시는데 내가 고르면 또 이건 마음에 안 든다 하실 건데 그래서 자기 보고 선택하라 한 건데. 알았어. 내가 다 할게. 어머니는 늘 제가 선택한 곳은 비싸다, 돈을 많이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시댁 관련한 일은 제가 결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저희 부부는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저희 부부는 대화가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신랑의 모든 이야기는 어머니랑 연관돼 있었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그 둘의 행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1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새로 시작한 어머니의 편의점 점장 일은 생각보다 바빴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시어머니시지만 컴퓨터로 발주내고 하는 일은 버거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신랑이 전담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랑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엄마 혼자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고 요즘 운동센터도 개인 회원이 줄어서 나도 눈치 보여. 엄마가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것보다 내가 점주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매일 발주하러 가는데 내가 아예 전담으로 하는 게 어떨까? 사실 어머니랑 같은 일을 시작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기를 바랐고 어머니는 어머니 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점점 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필요 이상으로 기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느낌 아실까요? 내 남편을 내가 빌려 살고 있는 느낌.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저랑 딸아이가 빌려서 같이 사는 느낌이라서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너는 엄마랑 관련된 일은 다 반대하더라. 너한텐 시어머니겠지만 나한텐 어머니거든? 엄마가 힘들게 한다는데 안쓰럽지 않아? 엄마가 돈 벌어보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내가 같이 하겠다고 하면 잘해보라고 응원해주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응원을 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의 며느리 아닐까요?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지 미리 알았다면 아마 저는 큰 소리 내면서 당당하게 반대했을 텐데 그때는 그 큰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난 건 반년 후 어머니 생신 때였습니다. 신랑은 결국 제 말을 듣지 않고 운동센터를 관두고 어머니랑 같이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해. 대신에 학원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나도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매일 택시 타고 오는 것도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시간에 내가 걸어올 수도 없잖아. 우리 애기도 있는데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어린이집도 있는 곳으로 내가 다 알아봤어. 우리 딸 생각 좀 해줘. 신랑은 시어머니 아파트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저희 학원이랑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절충안이었어요. 어머니랑 편의점 하는 대신 시댁과 거리는 조금 멀어지는 걸로.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월급으로 가져다 줬어요. 사실 이사를 하면서 대출금도 늘어나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친정엄마께 손 벌리고 싶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기에 차마 아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랑 또한 절대 처가댁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연아, 너 계좌번호가 뭐니? 내가 용돈 좀 보내려고 그런다. 우리 아들이 너무 돈을 아껴서 힘들지? 내가 몰래 현금 좀 보낼 테니 계좌번호 좀 문자로 보내줘. 5분 후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입금 문자를 보고 전 10번도 넘게 0을 세어본 것 같아요. 황당했습니다. 저 결혼 전 예단비는 고사하고 설날이나 생일이라도 어머니한테 1,00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들은 며느리 생일이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주신다는데 한평생 돈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 좋으면서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곧 해결됐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집에서 한 끼 간단하게 먹자고 하셨어요. 평소 어머니는 늘 소고기가 왜 비싼지 모르겠다. 나는 삼겹살처럼 김치랑 같이 구워 먹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결혼 첫 해에 한우집을 갔는데 1인분에 3만 원이나 하는 고기를 드실 수 없다고 돈을 아껴 써야지 왜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느냐고 잔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신랑이 편의점 교대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 가기에 시간이 어중간해서 저희는 어머니 댁에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침부터 조기에 나물에 미역국을 준비해서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장보고 음식한 저에게 신랑은 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넌 엄마 생신인데 삼겹살이 뭐야? 소고기 정도는 사와야지. 나랑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버는데 고작 삼겹살, 매일 먹는 삼겹살이나 먹어야겠어? 니네 집은 갈 때마다 소고기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생신인데도 삼겹살 먹어야겠냐? 너 자꾸 우리 엄마 무시할래?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소고기를 살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고기 외에도 생신이라 나물에 생선에 국에 준비한 것들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하면서 정말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판에 10만 원이나 주고 소고기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친정에 소고기 한번 사가고 신랑한테 저런 말 들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전 늘 부족한 살림에 명절에 2번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가 좋아하는 케이크 하나 사들고 간 게 답니다. 엄마는 늘 그 이상으로 신랑 몰래 상품권이나 애 선물이다 하면서 챙겨주셨는데 그래놓고 자기 엄마 생신이라고 소고기 안 사왔다는 이유로 소리치면서 다가오는 신랑을 보니 저도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왜? 돼지고기가 어때서? 그렇게 어머니 하면 본인 어머니인데 자기가 음식 준비하지 그래. 아침부터 장 봐서 국 끓이고 생선 굽고 나물 차린 거 안 보여? 그리고 어머니 삼겹살 좋아하는 거 아들이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데?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니 신랑은 더 화를 내면서 너 당장 일로 나와.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시엄마가 우스워? 내가 우스워? 아이고 그냥 먹으면 되지. 넌 이 시애미 생일날 큰 소리 나게 해야겠니? 네가 자꾸 우리 아들 말 안 들으니 싸우지. 그만들 좀 싸워라. 어머니는 아들만 눈에 보이시죠? 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음식 준비한 건 전혀 고맙지도 않으시죠? 우리 엄마 생신인데 며느리가 음식 차리는 게 당연하지.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뭐야? 우리 엄마가 소라도 키워주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 하면서 제 뺨을 치려던 순간 띵동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니 저희 아빠가 서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는 아마 아파트 복도서 이야기를 다 들으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내가 돈 빌려줄 때 아들 관리 잘하라고 했지? 나한테 돈 빌려갈 때 우리 딸 눈에 눈물 안 나게 잘하겠다 했어 안 했어? 얼마 전에도 애들 이사한다고 돈 달라고 찾아와 놓고선 지금 우리 딸이 이런 대접 받고 있었던 거야? 저희 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면서 아들을 앉히며 아이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우야 어서 사돈 어른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서.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신 아빠는 사실 저에게 일절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한 딸을 안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가 시어머니께 돈을 빌려준 장본인이셨다니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머니 편의점 돈 갑자기 어디서 났나 했는데 아빠가 빌려주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말을 왜 저한테 하지도 않으셨어요? 거기에 얼마 전 이사한다고 주신 돈도 설마 저희 아버지한테 받으신 거였어요? 어쩐지 한평생 10,000원짜리 한 장 주신 적 없으신 분이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셔서 웬일인가 했어요. 뭐 300만 원? 당신 지금 내가 준 돈 1,000만 원에서 700원 빼고 준 거야? 진짜 몹쓸 사람이네.
엄마 저희 장인어른한테 돈 받으셨어요? 왜요? 친구분한테 빌리신 거라 하셨잖아요. 제가 이러면 이 사람한테 기죽어서 어떻게 살아요? 한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아빠가 오신 건 사돈 생신이라 케이크 하나 전해줄 겸 오셨고 이제라도 딸이랑 사위에게 전세금 얘기를 할 생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생신이라는 핑계로 딸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시댁 어른이 있을 때 말을 하려고 오셨던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걸 아셨고 급한 돈이 필요하자 아버지 부동산으로 찾아가셨던 겁니다. 저에게 대출해달라고 말씀하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지연이에게 대출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네요. 딸아이 이름으로 대출 내는 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사돈어른 먼저 찾아왔어요. 듣자 하니 사돈어른이 저희 옆 빌딩 건물 사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전 그걸 이제야 알았네요. 저희 단골 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박 사장이 말했나 보네요. 제가 빌려준 거 알면 딸아이도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절대 친정에 손 벌리지 않는다고 나갔으니. 지금 대출 금리 아시죠? 많이도 아니고 딱 7천만 원 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가 열심히 벌어서 손녀도 잘 키우고 우리 애들 다 물려받을 건데 제가 부지런하게 장사해 볼게요. 저희 아들은 계약직이라 대출도 힘들고 지연이한테 대출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희 딸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 테니 안 그래도 명절이나 돼야 집에 오는데 저희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시고 공증은 받아놓겠습니다. 원금은 우선 1년 단위로 계약하시고요. 절대 우리 지연이한텐 비밀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하죠. 그럼요, 사돈. 저도 저희 아들이 알길 원치 않아요. 저희 아들도 괜히 기죽이고 싶지 않고 저도 며느리한테 입단속 잘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연이한테도 잘할게요. 지금도 제가 우리 며느리 친딸처럼 예뻐하고 있습니다. 오면 제가 음식도 다 해놓고 밥도 차려놓고 한다니까요. 빌려주신 돈 얼른 갚아드릴게요. 감사해요. 사돈 덕분에 돈 걱정 덜었네요. 안 그래도 아들 부부가 돈 구한다고 싸운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는 분께 저희 친정아빠가 건물주인 걸 들으셨고 편의점을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신 겁니다. 저한테 대출해달라고 한 다음 날 뻔뻔하게도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신 거였습니다. 아빠는 저를 위해서 말도 못하시고 돈을 빌려주셨고 딸이 속상할까봐 내색도 못하셨는데 이 사단이 난 걸 보신 거죠. 지연아, 너 정말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아빤 더 이상 못 본다. 이렇게 식모처럼 살 거야? 네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너에게 손 찍어만 녀석 나는 더 이상 못 봐. 요즘 젊은 세대들 이혼은 문제도 아니야. 아빠가 도와줄게. 너도 좀 편하게 살자. 저렇게 본인들밖에 모르는 것들 상종하지 말고. 아빠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을 때도 얼마나 우리 아빠는 속상했을까요? 본인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대출 내라고 당당한 요구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눈치 없고 철이 덜 든 신랑은 이 상황에서도 왜 자기 어머니를 때리시냐며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 힘든 고부 갈등과 효자 아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짝사랑의 콩깍지는 예전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빠, 나 이혼할래. 내 딸이랑 둘이서 살래. 다시는 이 인간이랑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저희 아이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몇 대라도 더 맞을게요. 지연아, 우리 아들 지금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 손녀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야? 네, 어머니. 여태 애비 없는 자식처럼 컸어요. 애가 아파도 애랑 저랑 버리고 어머니 병원에 가고 매일 저희 걱정보다는 어머니 걱정만 하는 아들. 제가 이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사람의 가족인데 저희 자리는 애초에 없었네요.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랑 잘 살아. 당신 인생에 내가 꺼져줄게. 저는 그렇게 모든 짐을 그대로 두고 아이랑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제야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편의점 하신다고 처음에 7천만 원 빌려가시고 다음엔 저희 이사한다고 귀띔해주시고는 1,000만 원을 만들어줘야 인테리어라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빌려가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아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자기가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용돈 한 번 받은 적이 없다며 불쌍한 척을 해서 아버지가 백화점 상품권을 100만 원 드렸다고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알고 보니 애 생일이다 해서 몰래 용돈으로 주겠다 하시며 몇백씩 받아가셨답니다. 사돈이라는 관계가 어려운 관계 아닌가요?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이해 불가였지만 빌리고 나서 저한테 했던 그 당당한 요구들은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너는 부유한 아버지 밑에 자라서 돈 씀씀이가 해프다. 우리 아들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면 학벌도 너보다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혼해주길 기다리기가 싫었습니다. 여태까지 받은 시집살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댁은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비양심적이었죠. 남편은 아이 데리고 지금이라도 집에 오면 용서해주겠다며 오히려 큰소리쳤고 시어머니 또한 이혼녀라는 타이틀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집으로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돼서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하면 되겠냐고 문자에 전화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희 딸아이에게는 친아빠이자 친할머니이니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라야, 엄마랑 아빠가 이제 다른 집에서 살려고 해. 엄마랑 여기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랑 살까 하는데 소라 생각은 어때? 소라가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아빠 보러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어. 다만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아빠는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에 사는 거고 소라는 여기서 엄마랑 사는 거야. 응, 엄마 나 외할머니 집 좋아. 여기 어린이집도 좋아. 그리고 여기선 엄마가 웃고 있잖아. 저는 생각해보니 아이 앞에서 웃어본 적이 언젠지, 같이 침대에 누워서 얘기 나눠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는데 친정에서 하루 종일 아이랑 함께 생활하니 아이에겐 더 좋았나 봅니다. 저는 친정에서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이혼에 관련된 것은 다 아빠에게 전임했어요. 아빠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소라랑 행복해질 생각만 해 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집 앞에 신랑이 서 있더라고요. 지연아, 너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지금 이혼 소송에 다음 달에 편의점 계약 만료까지 다 장인어른이 손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대로 다 끝나는 거야? 아니지? 우리 이렇게 끝인 거 아니지? 그때는 내가 편의점 일도 잘 안 되고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에게 화풀이한 거 인정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혼 신청서를 보내면 어떡하냐? 소라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소라 걱정하는 척 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이 소라 집에 두고 나가서 친구랑 술 마시고 당구 쳤어? 그리고 너한테 가족 너희네 엄마뿐이잖아. 그렇게 사랑하고 같이 살고 싶은 네 엄마랑 잘 살아. 그리고 그렇게 친정이랑 비교하시더니 나 몰래 돈이랑 상품권까지 받아가셨더라? 너도 알고 있던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한테 시댁이랑 친정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신경질 낸 거야? 신랑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마음이 돌아서고 나니 이 사람과 다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내 딸은 내가 키워. 자산도 내가 더 많고 변호사 만나보니 미취학 아동이라서 엄마에게 우선 양육권 있다더라. 소라도 나랑 살고 싶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사는 집도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산 집이니 당신이 소유권 주장할 수도 없고 차는 자기가 산 거니 자기가 들고 가. 뭐 날 위해 단 한 번 데리러 온 적도 없는데 어머니 모시러 다닐 때나 사용한 차 당신 가져. 난 필요 없어. 그리고 아빠한테 빌린 돈 다 물어내. 변호사 끼고 재판으로 가면 당신들만 더 힘들어져. 이제 우린 남이니까 돈 빌려준 만큼 받아야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모든 억하심정을 다 토해내고 싶었지만 신랑 얼굴조차 보기 싫어서 저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법원에서 보자는 말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뻔뻔한 시어머니는 집 앞에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아, 이러지 마라. 왜 이혼하려고 하니? 우리 아들이 엄마 좀 챙긴 게 그렇게 잘못됐니? 하면서 혼자 심파극을 찍으시고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울다가 소리치다가 저희 딸아이 이름 부르면서 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통곡하시더라고요. 신랑에게 전화 걸어서 한 번만 더 이 동네에서 난리치면 양육비 소송까지 할 거라 하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땅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두고 보냐며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왜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 꽃 같은 30대를 보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2달 뒤 저희는 법정에서 만나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건물주인 아빠 친구분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서 편의점을 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고 저희 아버지가 법적으로 돈 빌린 걸 갚으라고 독촉하자 결국 편의점을 내놓으시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아끼던 차도 팔았다고 했습니다. 신랑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대신 친권 포기각서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남이 됐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엔 신랑은 주식을 시작했다가 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신다고 들었고요. 저는 딸이랑 지방으로 이사와서 작은 카페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노후에 한적한 곳에서 살기 위해 사놓으신 곳에 카페를 하면서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번역 공부도 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빌려 쓴 아들 반품하고 나니 너무 마음이 편해요. 저도 제 가족들이랑 이제 행복하게 살 겁니다.